자, 뚜르게네프의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이걸 제가 읽어야 돼가지고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데 지금 한 반 정도 왔습니다. 자, 저희 여러분 문학동네 판본으로 보시면 되고요. 요 번역하신 분이 이제 뚜르게네프 전공하신 분이라 국내에서 이분보다도 더 뚜르게네프를 잘 번역하기는 힘들 거다. 왜냐하면 이제 번역도 언어 실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번역하는 텍스트에 대한 애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랜만에 다시 읽는데 소설 읽는 기쁨. 그런 거죠. 이제 되게 서정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전이고, 19세기 그런 러시아의 나른하고 따분한 그런 그 지주 귀족들의 생활 모습,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논문의 주제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소설로 읽을 때 그런 느낌이 있고, 인물들이 바자로프는 조금 센 캐릭터지만 대부분은 다 참 착하거든요. 누르게네프 자신도 그렇게 못난 사람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여기 그 끼르사노프 부자 니콜라이하고 아르까지도 그렇고 파벨도 조금 희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고, 그냥 막 모나지 않은 막 그런 사람들의 굉장히 온화하고 서정적이고 그런 일상들이 읽으면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고 하는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만만한 소설은 사실은 아닌데, 뼈뚜루 그래 아직도 안 보이나? 안 보이느냐? 1859년 5월 22일 이렇게 나옵니다. 40 남짓한 지주가 이러고 있는데 지금 아들을 기다리는데, 아들이 아르까지인데 얘가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온단 말이에요. 자기도 옛날에 그랬었고, 단위로 잠깐 오는 건데 자기도 옛날에 이제 아버지 공부하러 유학길에 올랐다가 또 고향집에 보고 오고 이제 이랬었는데, 이런 아들을 이제 기다리는 이제 그런 아버지의 모습으로 시작하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평범한 얘기인데 연도를 적잖아요. 그리고 이 소설을 다시 보면서 되게 저는 그게 눈에 많이 들어오는데, 날짜를 쓴 경우가 되게 많아서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라고 연도하고 날짜를 이렇게 썼을까? 작가 나름으로는 그 연대기를 쓰고 싶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엄정한 의식 그런 게 이제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게 되게 고전적이고 평이한 소설로 저는 읽히는데, 표지가 에곤 실레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모던하고 음란하고 에로틱하고 굉장히 문제적이고, 저도 에곤 실레를 되게 좋아해서 민운사에서 나온 지하로부터의 수기를 제가 번역했는데요. 에곤 실레의 그림을 우리가 표지로 썼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했었는데, 막판에 그 크람스코이라는 19세기 러시아 화가 그림으로 그냥 이렇게 바꿔버렸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무렵에 이제 에곤 실레가 저작권이 풀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표지로 많이 사용됐고, 그 다자야 오사무의 인간 실격의 이제 그 표지도 그 에곤 실레 그림이고, 요것도 이제 그런데 이 그림의 제목이 그 하이니 베네시하고 오토 베네시의 이제 그 두 명이 있는 초상화 이런 식인 모양인데, 이게 번역이 독일어라. 근데 이 베네시 부자, 아버지 베네시 맞나요? 네, 아버지 아들. 그림 전 약간 생소한데 아버지 아들 둘이 같이 있는 그림이어갖고 여기에 가져왔나 봐요. 근데 좀 아무튼 소설 분위기하고는 조금 그런데 이제 그냥 지나가는 김에 이제 언급을 했고, 또 마저 읽어가면서 찍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은 뚜르게네프 전집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정말 좋아하진 않는데요. 19세기 작가이고 또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읽어왔으니까 뚜르게네프를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라. 근데 보시면 러시아 전집은 제가 그 고골 때도 보여드렸지만 이반, 이브, 뚜르게네프 이름 끝. 아무것도 없고 저작 10권, 이게 저작이라 돼 있는 거는 이제 창작글이고, 그 다음에 편지나 이런 사적인 글이 있어갖고 이렇게 많이 매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10권은 제가 좀 이따가 산문시 강의를 찍으려고 따로 이제 뺀 건데, 아버지와 아들은 조금 더 앞쪽 건수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을 보시면 이렇단 말이죠. 이게 정말 이 빽빽한 글자들, 그리고 냄새가 막 풍기는 종이 냄새가 그윽한 은은한 종이 냄새가 풍기는 그런 이제 갱지 같은 이런 종이를 사용해서, 사실 보면은 꼬물꼬물 책벌레가 기어다니고 있을 것 같은 이제 그런 건데요. 고전이라서 그런가 딱히 그렇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요즘 나오는 책들도 우리식의 이렇게 화려한 표지에 이렇게 빛나는 이런 바닥바닥한 종이를 잘 쓰지 않습니다. 책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많은 대중들이 공유할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것이 그런 물건이 아니다라는 의식이 또 깔려 있고, 그게 이제 엘리트주의이기도 할 텐데요.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와 아들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면, 요거 이제 제가 논문을 썼던 거를 교과서식으로 이제 편집을 해 봤는데,
주인공이 이제 바자로프다. 바자로프에 초점을 맞춰서 읽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그 제가 주말까지 올리라고 했는데 사실 오늘 밤까지인데 아무튼 지금 좀 올리신 거 보니까 그 스페이드 여왕 같은 경우에도 키워드 중에 하나로 수저론을 갖고 오시잖아요. 근데 여기 바자로프가 딱 그거거든요. 그거에 이제 초점을 그게 이제 되게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인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읽는 저 자신의 또 관점이 여기에 당연히 이제 반영이 되겠죠. 문학 텍스트니까. 그래서 이제 바자로프를 중심에 놓고 읽을 겁니다. 바자로프를 설명하는 키워드는 뭐냐? 세 가지인데 계급, 직업, 그러니까 전공, 그 다음에 사상입니다. 자, 계급은 잡계급, 직업, 전공은 의학. 이면서 약간 우리로 치면 지금 인턴 끝내고 한 레지 정도, 그러니까 아직까지 전문의가 되지는 않아서 뭐 개업하고 뭐 이렇게 교수가 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그래도 어지간히 이제 치료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열심히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탐구하는 이제 그런 의사이자 의학도이고요. 사상 세 번째가 이제 이게 허무주의. 자, 이렇습니다. 그 잡계급은 제가 앞서서 다 설명을 했겠지만은 귀족도 평민도 아니고 그 밖에 다양한 여러 중간 계급을 지칭한다 해서 우리말 번역이 되게 거시기해서 그 저 유튜브 동영상 밑에 누군가가 어떤 그런 비슷한 되게 저기 댓글 같은 걸 달았던데 굉장히 불쾌한 그런 좀 그렇게 아무튼 번역이 썩 좋지는 않은데요. 다르게 이제 번역하기 되게 힘들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는 영종족이야 한 중간 계급, 중인 계급 정도의 이제 그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뚜르게네프는 귀족인 거잖아요. 근데 뚜르게네프는 귀족 작가인데 잡계급이 주인공이 되는 소설을 지금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바자로프가 주인공인데 얘는 그러니까 히어로인데 약간은 안티 히어로처럼 되는 게 있고, 최악의 경우에 최선의 경우에 희화된 주인공 이렇게밖에 이제 될 수 없는, 혹은 이제 창백한 주인공이 되거나. 근데 만약에 이게 형상화에 실패를 해서 창백한 주인공 쪽으로 가버렸다면 우리가 지금 이 소설에 대해서 아마 얘기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문학적 형상화에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인물에 대한 평가랄지 애정이랄지, 그러니까 애정의 강도랄지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면 얼마나 열과 성의를 다했느냐, 이제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빠질 수밖에 없고, 19세기 중후반기 러시아 사회를 이끌어가는 많은 지식인들이 이 잡계급 출신입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도스옙스키인데 본인은 귀족이고 싶어 하지만 땅덩어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자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럼 귀족일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도스옙스키 우리가 다음 주에 읽을 건데요. 저도 이번에 다시 읽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말을 해야지 저도 다시 읽겠죠. 아무튼 이제 그 라스콜리니코프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인 잡계급입니다. 작가 도스옙스키도 잡계급, 인물도 잡계급. 그러니까 이제 자기 얘기를 사실 쓰는 거죠. 디테일이 일치하진 않아도. 그러니까 몰입도 100%가 이제 되는 그런 게 있고요. 바자로프는 귀족 작가의 손에 의해서 탄생한 이제 잡계급 지식인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전공이 이제 의학이다. 이 얘기 많이 하게 될 거고요. 이 의학이야말로 가장 실용적이고 유용한 학문, 공리주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이제 많이 나오기도 하고, 사실 지금 얼핏 생각났는데 19세기 유럽 소설에서 그 발자크를 여러분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그 다음에 그 적과학의 이제 그 스탕달 적과학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 젊은이들이 가진 것 없는 젊은이들이 아름답고 빛나는 전두엽을 잘 타고, 그러니까 아름답고 빛나는 전두엽을 타고 나서, 그러니까 똑똑해서 뭔가 출세를 하려면 이제 뭐를 해야 되느냐, 이제 이건데, 줄리앙 소렐이 조금 더 옛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발자크에 나오는 저기 주인공들을 떠올려 보시면은 얘들이 이제 서울로 간단 말이에요. 그 고려 영감에 나오는 그 라스티냐크나 이런 인물이 파리로 가요. 얘들이 일단은 공부를 이제 잘해가지고 대학을 들어가는데 다 두 가지더라고요. 문과는 법대고요. 이과는 의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진 재산 없이 자기들이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머리로 뭔가 읽어가지고 끝까지 최대한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미래를 보장해주는 직업이 이제 이 정도인데, 그래봤자 돈 받고 남 밑에서 일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토지와 자기를 가지고 있는 귀족은 이제 따라갈 수 없다는 전제가 기본적으로 있고, 그거를 이제 감안을 하면 바자로프가 전공이 의학이라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럽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소설이 1860년대를 여는 소설이다. 60년대에 이제 분위기를 이렇게 반영한다. 그거의 효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무렵에 이제 이런 식의 자연과학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그런 게 높았고, 특히나 이제 뭐 의학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랑 연결되어 있는 게 니힐리즘입니다. 니힐리즘은
니힐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제 이런 뜻인데, 이거를 굳이 이거 엄밀하게 말하면 허무주의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허무주의라고 번역하지 않고 니힐리즘이라는 영어를 쓸까 말이에요. 근데 그냥 이제 허무주의 하면 니체가 많이 또 생각이 나고 해서 좀 그런 게 있는데, 그 책이 있습니다. 니체의 니힐리즘인데 저기 위에 옆으로 누워있는 책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저쪽에 뒤에 여기 첫 번째 칸인데 까미 전집위에 누워있는 책인데요. 저거 이제 저기 못 구해가지고 제가 알라딘 중고서점을 통해서 힘겹게 구했는데, 저자는 하이데거입니다. 그 요즘은 하이데거보다도 하이데거의 제자였던 한나 아렌트가 더 많이 읽히는 것 같은데 약간 연인의 느낌도 있고 이제. 그런데 이 니체의 니힐리즘을 보면 제목은 니체 연구서 니체의 니힐리즘인데요. 그 앞부분에 약간 서로 지금 정확하게 내용 생각이 안 나는데 약간은 그 전제적인 그런 챕터에서 니힐리즘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최초로 좀 엄정하게 사용한 텍스트가 바로 뚜르게네프의 아버지와 아들이다라고 이제 지적을 해줍니다. 여기서 역시 하이데거구나 싶은 게 뚜르게네프의 아버지와 아들까지 읽고서, 자 근데 이제 거기서 사용되는 니힐리즘은, 즉 뚜르게네프가 사용하는 이제 그 니힐리즘은 이런 식의 이제 철학적 개념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시사평론적이고 정치적인 의미, 이데올로기적인 의미를 많이 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 러시아 1860년대 러시아에서 통용된 이 니힐리즘 개념은 뭐 전제정이라든지 뭐 농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토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일종의 불온한 그런 자유사상의 총체, 그거를 지칭했다고 하면 돼요. 너 빨갱이지, 너 좌파지, 거의 이런 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너 자유사상가지, 너 니힐리즘이야, 너 니힐리스트야. 그래서 부정의 화신, 뭐 이렇게 부정의 파토스, 네거티브, 아뜨리짜니의 러시아어로 한때 제가 되게 좋아했던 단어인데, 그런 이제 부정의 어떤 파토스를 조금 더 이제 정치적으로 색깔 있게 불러서 이제 니힐리즘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우리가 아는 식의 그런 니힐, 허무, 심년 뭐 이런 것들, 그런 뜻을 가지고 그런 함의로 니힐리즘이란 단어를 사용한 사람은 누구다? 즉 니힐리즘의 이 외연을 확장한 사람은 누구다? 도스옙스키입니다. 그래서 그 하이데거의 이 책을 보면은 또다시 깔때기인데 도스옙스키의 이제 소설이 얘기가 되고요. 아버지와 아들의 맞받아 쳐가지고 아버지와 아들 네가 그런 걸 썼어? 나도 하나 써줄게. 이래갖고 이제 도스옙스키가 쓴 게 악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아버지와 아들을 읽으면 악령을 같이 읽는 게 맞는데 박자는, 근데 이제 그 작품의 밀도가 도스옙스키 소설 중에서 밀도는 악령이 더 있죠. 네, 밀도는 악령이 더 있는데 이제 다른 뭐 인지도나 뭐 재미나 이런 것들은 죄와버리기 때문에 우린 그걸 읽을 거고요. 여기 도스옙스키 악령에 까르마지노프가 패러디가 되고 등등등 합니다. 그건 제가 도스옙스키 강의 동영상에서 아마 정기 소개를 하면서 찍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데모, 그 니힐리즘이라는 단어를 도스옙스키가 악령에서 더 확장해서 썼다. 이제 그거를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바자로프를 설명하는 세 가지 개념, 잡계급, 의학도이고 니힐리즘, 요거 이제 세 개인데, 그리고 이제 이 소설이 소비된 거는 이제 그런 거, 그 니힐리즘의 효시로서 이제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냥 아버지와 아들, 더 옛날 번역은 부자, 그냥 한자로 부자 이렇게 썼다고 하는데, 이게 원제가 아찌, 이, 지에찌 해서 복수입니다. 아버지들과 아들들,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라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여자는 취급 안 했으니까 그냥 자식들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영어로 fathers and sons가 아니라 fathers and children 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듣기에는 그 D.H. 로렌스의 Sons and Lovers 그런 이제 저기가 생각나는 거죠. 근데 이제 제목을 보시면 아버지와 자식들. 근데 복수 아버지들과 자식들이기 때문에 세대 간의 문제를 다루겠다. 그거가 이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니힐리즘 사상의 문제, 슬라브주의, 서구주의, 보수, 진보, 온건파, 혁명파 뭐 이런 걸 다루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굉장히 보편적인 현상인데 40년대의 자유주의, 이상주의 대 60년대 허무주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막스 베버가 했다고 알려진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한번 상기시킵니다. 20대의 사회주의자가 아니었던 사람은 심장이 없는 사람이고, 40대가 돼서도 계속 사회주의자인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이다? 머리가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세대, 즉 나이의 문제가 사상의 문제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거. 세계관, 가치관, 생활 방식, 뭐 외모 이런 것과 다 다르지 않다는 거는 아주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